됐으니까 몇 분 더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강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1895년부터 1905년까지인데 여기서 오늘 굳이 지난번에 갑오개혁하고 난 다음에 상황, 을미사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간파천 이런 얘기는 많이 아셔서 오늘 이렇게 생략을 했어요. 그거 말고도 할 얘기들이 좀 있어서. 근데 1895년부터라고 생각한 것은 이때가 또 1905년 을사늑약이 있을 때까지 굉장히 한반도 정세가 복잡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조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대한제국 크게는 러일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게 러일 전쟁을 상징하는 두 가지 그림이죠. 앞에 거는 아주 중후한 장군 러시아 몸집도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이 앞장서고 뒤에 영국이 있고 미국이 뒤에서 막 부추기고 있는 이게 러일 전쟁의 그림. 그래서 러일 전쟁은 사실상 세계의 제국주의 판도를 바꿔놓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제0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른다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러시아죠. 일본은 결국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체급으로 봐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본이 이길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그 속에서 조선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좀 복잡하고 제가 오늘 약간 수정을 해갖고 그림이랑 복사는 어제 해갖고 약간 틀린 게 있는데 그냥 크게 다른 건 없으니까 조금 참고하시면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궁금하시죠? 그때 제가 첫 강의에서 신미양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얘기하고 이제 미국이 패배하고 물러났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조일 수호 조약으로 나가서 그날 강의에서는 미국이 그러면 이제 조선을 포기한 건지 이런 것을 따로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하고 가는 게 첫 강의랑 마지막 강의를 연결시키는 데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넣었는데요. 이제 강화도 조약이 되고 조일 수호 조약이 되고 나니까 미국은 쾌재를 부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조선을 들어갈 수 있겠다, 침략할 수 있겠다, 경제 조약이라는 유명하에 잡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주일 미국 대리공사 스티븐스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대리공사라고도 하는데 저 사람 굉장히 나중에 있잖아요. 이렇게 장일환 제일 미국에 있던 우리 독립운동하던 교포들한테 암살당해서 죽을 거예요. 굉장히 나쁜 짓 많이 한 놈이거든요. 얘가 이제 완전히 모사꾼인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일본 이런 애였던데, 극동에서 세력 균형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각 나라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보고서를 올려요. 그래서 미국에서 해군 제독이었던 슈펠트를 조미 통상교섭 담당자를 해서 이제 조선하고 통상교섭을 맺으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슈펠트가 부산에 있는 일본 공사를 통해 동네 부사에게 편지를 전달을 했어요. 편지를 전달해서 우리하고도 수교하자.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반일 감정은 대대적으로 고려 말부터 굉장하거든요. 이렇게 외구들의 침략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아예 도성으로 올라오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동네 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보다 그 당시만 해도 더 싫은 게 미국인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 오랑캐가 조선에다 싸우다가 경멸된 것을 알면서도 신미양요죠. 제너럴 셔머노 사건. 그러면서 일본이 수호 조약을 알선하는 것은 교린 외교,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해치는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하고만 수교할래. 서양까지 우리한테 거들먹거리게 하지 마 하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맛을 떡떡 다시면서 일본에 있던 청나라 공사 하여정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공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슈펠트가. 러시아가 조선과 청나라를 침략하려고 해군을 동부에
동쪽에 시베리아 쪽 있잖아. 이쪽으로 직결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당시에 러시아는 그럴 여력이 없었고 저기 중부 있잖아. 아시아 쪽 그쪽에서 막 접전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 여장은 그 당시 청나라 직내통령 이용장에 이걸 째까닥 보고를 해야죠. 지금 러시아가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라고 준비를 하는데 이용장은 되게 노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청나라의 최고의 실권자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강화도 조약 이후 한반도 조선에 이렇게 일본의 영향이 점점 강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당시에 오키나와를 병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랑 좀 붙다가 치각하다가 결국은 일본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일본 견제 심리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도 뺏겼지. 류큐 공화국이라고 하는 뺏겼죠. 그다음에 조선도 지금 뺏기려는 판국이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견제 심리가 높아져서 그 당시에도 러시아 함대가 동해를 몰아서 청나라의 언해까지 진출하는 걸 보고 억수로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 주도로 미국과 열강을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자기가 도와주면 그러면 이제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열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의 입지가 약화될 거 아니냐. 이제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의 남하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조선 진출 있잖아요. 이렇게 동북 진출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갖고 이제 고종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제 그 주미 통상조약을 맺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미 통상조약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미국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이용장하고 슈펠트하고 맺은 거예요. 우리는 글자 하나도 끼지를 못했어요. 고종이 일본을 통해서 하는 거는 거절을 했지만 그 청나라를 그때만 해도 완전히 친청 인사였기 때문에 청나라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테니까 우리는 아직 근대 그런 외교 조약 잘 모르니까 얘네가 해달라. 그래서 1881년에 5월 주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렵을 통해서 미국만 맺은 것이 아니라 서양 열강과 다 이걸 맺게 되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이런 공작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청나라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이모군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모군란 이후 이게 이제 이모군란이 이때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은 청나라의 거의 완전히 속국처럼 변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름뿐인 제후국이고 실질적인 자주성이 되게 강했다면 이거 이후로는 완전히 청나라의 속국이 돼서 청나라에 전부 다 이래라 저래라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이런 판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자면 만국공법하고 조선 생략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국공법 귀에 익지 않으세요? 그 어디서 나오는 말인데. 그 영웅 영화 아시죠? 안중근. 안중근 맞죠? 안중근 여사가 일본 놈들을 잡아서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국공법으로 풀어준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일본군한테 우리 독립군이 몰살당하잖아요. 그때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우리가 몰살당하잖아요. 그래갖고 안중근이 징계를 받고 쫓겨나게 되죠. 그때 만국공법 얘기를 해요. 그 안중근은 왜 그렇게 한 거냐면 우리가 힘은 열세지만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포로에 대해서 인도적 규정을 다 해야 된다라는 이제 씨알머리 없는 생각을 한 거죠. 만국공법은 뭐냐면은 미국 사람이 1840년에 쓴 건데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이렇게 극복하고 근대적인 동아시아 질서를 만드는 국제법에 대한 책이었어요. 근데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는 뭐냐면 교린 외교, 조공 외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한테, 예를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런 형태로 가긴 했지만 국가적인 무역을 한 거였거든요. 필요한 거를 서로.
교환하는 형태.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봉건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나름대로 동아시아의 질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 무역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거부하면서 해체시키고 근대적인 국제 관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세세하게 다 규정하고 있어요. 영해 조약이 어떻고 국가 조약이 어떻고 거기 보면 얼핏 보면 대단히 평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서양 이게 훨씬 이때 만들어진 건데 아편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잖아요. 아편 전쟁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부정의한 가장 악독한 전쟁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대국이 이런 동아시아의 질서를 해체하는 데 쓰는 이데올로기를 작용했던 것이지 실제로 이런 것으로 국제법이 움직여지지도 않는 이게 만국공법이 조선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안중근이 그런 뻘짓을 해서 그러니까 포로를 정중하게 대우하는 거는 좋은데 적어도 감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포로 수용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포로 수용소인데 없는데 풀어주는 거는 그건 정말 욕짓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답답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만국공법이 굉장히 조선의 그 당시에 이제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줬고요. 또 하나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황준원의 조선책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게 이제 1880년 일본 주재 청나라 참사관 황준현이 썼다고 얘기해요. 일본에 있던 사람이 쓴 거예요. 청나라 군사가 참사라면 대사관 직원이죠. 참사관이 쓴 건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사주가 있었던 거라고 짐작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중국이 되게 무서워했던 게 러시아의 남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면 친중국하고 중국하고 친하고 일본하고 결의를 맺고 미국하고 이렇게 연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조선 책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바다 건너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칠 염려도 없다. 그리고 미국은 되게 점잖은 나라고 되게 신사의 나라고 좋은 나라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굉장한 환상을 불어넣게 만들고 빨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빨리 미국을 끌어들여라 이런 책을 이렇게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서양 오랑캐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게 조선에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우리가 그 통신사 김홍집이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김홍집이 이 책을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책을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필독도서로 보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 당시 위정척사파들은 저 비친 책을 갖고 온 김홍집을 때려 죽여라. 막 이런 여론이 불러일으켰던 책이 조선 책략인 거죠. 그래서 이 만국공법하고 조선 책략이 고종의 외교정책, 균세외교라고 보통 평가들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신념으로 굳어져요, 고종한테. 그래서 특정 강대국의 일방적인 역량 확대를 견제하고 조선에서 여러 나라 다 끌어들이면 어느 한 나라한테 먹히지는 않을 거 아니냐 서로 이게 견제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국제 질서 속에 조선의 독립을 보장받겠다 이게 균세외교인데 균세외교로 한 이게 정책 그거에 따라 서양 열강과 동시에 수교를 다 끌어들인달지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보시지만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인다든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간파천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이 나라가 좀 싫으면 저 나라한테 붙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영세중립도 비슷한데 한반도의 영세중립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갖고 어느 국가의 지배도 받지 않겠다 이런 이제 고종의 외교 정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외교권 침탈된 이후에 미국이나 국제 헤이그 이런 데 있잖아요. 난리를 치면서 밀사 보내잖아요. 서양 열강이 일본을 견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고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 외교론 중심주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3.1운동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3.1운동은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민족, 민족 그걸
자치를 얘기하고 그걸 보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제국주의가 막 러시아를 하려고 하니까 그 레닌이 자기네 주변에 이렇게 약소 민족들 있잖아요. 우리가 니네 독립을 보장해 줄 테니까 자치를 보장해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싸우자 이런 걸로 하니까 윌슨이 잽싸게 우리도 자결을 주장한다. 이게 이제 그 18년에 레닌이 선언을 했고 19년에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가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지식인 사회 가운데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 사회주의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정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 사회주의가 뭔지 잘 몰라도 그래도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섰다. 이런 것 때문에 우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이나 누구나 그 거대 강국이 다 뭐 독립을 보장한대. 3.1운동은 그 영향으로 우리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해서 3.1운동 독립만세를 외치면 아마도 열강은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이거는 되게 소박한 3.1운동은 대단히 위대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 조선의 혼을 일깨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만세운동이라는 방식으로 쭉 그것이 전개 이렇게 한 달 넘게 줄기차게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이 강대국의 영향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순진한 믿음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는 그것 말고도 외교론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외교론을 주창하면서 만주가 아니라 상해로 가잖아요. 임시정부를 만주에 세우자는 의견도 되게 많았거든요. 연해주나. 왜냐하면 교포가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상해로 갔던 건 상해 외국인 조차지들이 있잖아요. 조계지가 많으니까 외교론에 빠져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이런 외교론에 있잖아요. 지금도 미국한테 가진 수모를 다 겪어도 외교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향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교론 중요하죠. 외교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자기 힘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힘. 을 좀 길러서 이 힘을 갖고 얘기하지 않는 한 외교론만 그 자체만 안 거는 외국 강대국한테 그 나를 잡아먹어라라고 내주는 것과 같다.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고종이 발광을 했지만 고종의 얘기를 외면한 그 강대국 미국은 특히 철저하게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좀 알 수가 있어서 고종을 남 얘기하듯이 흉볼 수는 없어요.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닌가 있잖아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균세 외교 이게 어떤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만들어지냐면은 여러분 갑신장면이 일어나고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했잖아요. 고종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김옥균은 난 또 원망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래 청나라 때문에 갑신장면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청나라를 증오했어요. 그때부터 되게 증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나라를 배신시키려면 러시아를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갖고 영흥만조차를 밀약해주고 영흥만의 군사기지를 내주고 거기다 이렇게 그 함대가 묵을 수 있게 해주고 교차할 수 있게 해주고 러시아 훈련교관을 초빙해서 군대를 부르고 싶지만 군대까지는 여러 가지 너무 예민하니까 훈련교관을 와서 러시아한테 이제 아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흥만이 이게 여기거든요. 영흥만이 원산 있는데 거기가 영흥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남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해상권을 장악하겠다는 얘기예요. 러시아가 이쪽으로밖에 못 간다는 이쪽으로 못 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전혀 치해복권이었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영국의 어떤 그 세계 제패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은 그렇게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다 검은도를 여기다 장악을 해버려요. 영국이 2년 동안. 네, 1885년에 검은도를 장악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를 해밀턴 포트라고 이름을 짓고 주민들하고는 되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냈다. 그런 이게 그 그림이에요. 해밀턴에서 이제 여기 검은도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그 사진인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견제용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극악하게 수탈할 일은 없었던 거예요. 영국으로서는. 그 당시에 있잖아요. 거기서 딱 막고 러시아를 막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다시 러시아가 이제 깨달은 거야.
영광 이걸 막아낼 힘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일로 진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착공하게 돼요. 1891년에. 이게 이제 착공만 한 건데도 이게 세계를 다시 긴장시켜요. 러시아의 목표가 극동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한반도 열강에 뭐 이렇게 만주와 조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서양 열강의 이권들이 막 집중적으로 다시 이제 이목이 딱 쏠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우리가 교훈을 알 수 있는 것은 균세이교는 열강들을 골고루 끌어들여서 균형을 맞추겠다 이런 의도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영국이 딱 강압하고 청나라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러시아 물러나라 그래. 그럼 우리도 물러나. 그러니까 청나라 얼씨구는 좋다고 교섭을 해서 러시아가 물러나요. 러시아가 물러나고 영국도 이게 2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싫어서 고종이 이 짓을 벌인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조선의 종주국은 청이라는 걸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준 그런 결과를 갖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점재 남의 힘으로 부국 강병을 할 수 있다고 믿은 균세에게는 쪼코였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늘 강대국하는데 어떤 패로 쓰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그때 이제 일제하게 서양들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는 이걸 잠깐만 이제 언급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국 간섭은 많이 아시잖아요. 삼국 간섭은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러시아한테 이를 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 뒤에 만주 얘기는 잘 몰라요. 근데 청해 이제 러시아의 힘이 본격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열강 대립도 대단히 본격적으로 이제 강해지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강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 얘기가 나오면서 더 강해지는 거고 근데 러시아 군이 연해지에 도달하려면 18개월이 걸리는데 이거를 철도로 앞당기겠다는 얘기니까 이제 열강에게 러시아의 목표가 만주 이미 드러난 거고 1896년 6월 3일 러청 밀약이 이루어져요.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용장한테 50만 얼마를 주고 뇌물 주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청철도를 피차간에 개발한다고 합의하는데 순전히 러시아 자금이고 러시아 기술이고 그래서 만주의 모든 자원을 다 넘겨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용장이 뇌물을 받고 이거 동청철도가 합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주가 이제 점차 러시아 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순까지 점령을 해서 25년간 주차권을 획득하니까 이제 얼마나 노골적으로 삼국 간섭 조금 해줬다고 그 뒤로 갖은 생색을 내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1902년에 만주 반환에 관한 러청 조약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이렇게 러시아 군대 빼기로 했거든요. 근데 첫 단계 좀 빼는 척 하더니 뺄 테니까 대가 내놔. 그러면서 오히려 다양한 대가, 더 많은 이권 있잖아요. 달라고 이제 러시아가 요구하면서 빼지를 않아요. 러시아에 이제 러시아 군대가 계속 만주에 머무르는 거죠. 그러면서 압록강, 두만강 유역 산림 체벌권 그건 조선한테 따낸 건데 고종한테 그거를 핑계로 용안포에 포대를 부축하면서 자기네들 군사기지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양에는 16만의 러시아 군대 여순향이 완전히 이제 군사기지로 있잖아요. 이렇게 포대와 포로 4만 7천 명이 상주하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동청철도라는 것은 이거죠. 시베리아 철도가 이렇게 가잖아요. 동청철도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순 이런 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심양 여순 여기를 다 연결해서 장춘 있잖아요. 철도 이 철도가 다 연결되는 것은 만주가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연결돼서 실질적으로 만주의 지배권이 러시아한테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때문에 만주 진출 야망이 좌절된 일본. 만주 진출만 좌절된 게 아니라요. 이 무렵에는 이제 고종도 러시아한테 뺏겼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러시아가 또 침략해 올까봐 조선에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 자중하겠다, 막 이런 발표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러시아의 힘이 짓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비 확장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육군 사단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늘리고 해군도 함선도 39척에 불과하던 것을 106척으로 건조하고 이제 이러면서 모든 역량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모든 거를 군비에 쏟아붓게 되는 이게 이제 그 일본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고 1904년에 러시아에서 군비 확장 계획을 발표하니까 다시 이제 132척으로 이제 또 해군을 증강하게 되는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일본도 지지 않고 일성 청나라하고 통상지역을 개정해갖고 각종 이권을 따내면서 러시아와의 전면전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잘 모르는 사건인데 의화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이제 이때 상황을 알려면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영국하고 그 러시아 사이의 전략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 초록색이 다 러시아잖아요. 그다음에 영국은 저기 조금 보일 듯 말 듯 섬나라에 불과한 거잖아. 근데 그 당시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영토가 엄청나고 그 뭐든지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남쪽으로 러시아가 내려오기 시작하고 시베리아도 막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패권에서 밀리겠다. 패권에서 밀리겠다는 거는 10개를 먹던 거를 8개밖에 못 먹겠다는 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기본 질서축이 러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쫙 줄 서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들이. 그래서 이제 19세기 내내 영국은 저 거대한 러시아, 저 어마어마한 러시아, 저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자기네가 패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조금만 더 나가면 사실은 그 땅덩어리를 막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화단 운동이 생겨요. 의화단 운동은 뭐냐면 여기 산둥반도에서 일어났어요. 산둥반도가 여기거든요. 거긴데 거기가 베이징 바로 아래예요. 바로 베이징이 요 정도 있나? 하여튼 가깝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청나라 서태후가 사주를 했다는 설도 있고, 왜냐하면 의화단이 2가지를 주장해요. 반기독교, 그 다음에 반외세. 그래서 이게 이제 의화단이 들고 일어나서 신부들을 죽이는 장면이에요. 의화단이 아니라 대단히 이렇게 있잖아요. 격렬하게 일어난 반외세, 반기독교 운동을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화단 운동이 쫙 일어나서 베이징에 있는 대사관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불태우고 난리를 쳐요. 있잖아요. 이렇게 반외세였으니까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열강들은 난리에 뻐거지가 한두 국가가 아니라 다 이렇게 당하거든요. 그래서 8개국이 베이징에 모입니다. 이 의화단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 영국은 남아프리카의 사태, 어떻게 그런 있잖아요. 남아프리카 분할, 거기에 올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올 힘이 없었어요. 완전 여기까지. 그래서 일본이 생각하는 것은 일본한테 개입해달라고 요청해요. 일본이 신이 나갖고 오는 거야. 왜 왔을까? 강대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생각으로 온 거예요, 이때. 이게 1899년 있잖아요. 이때 뭐 여기를 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드디어 강대국의 일원이 되겠다. 유럽의 일원이다라는 강대국으로 오고, 근데 가장 공을 이렇게 가까운 거는 여기니까 러시아랑 가깝잖아요. 안 그래도 차지하고 있던 만주 지역. 그러니까 러시아 힘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의화단으로 그 만주에서 러시아 힘은 급속하게 강화됐는데 못지않게 일본이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영일동맹을 체결하기 전까지 영국은 청나라랑 동맹을 맺고 있어서 러시아를 건재하려면 그래도 청나라만한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화단의 난으로 청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본 거야. 믿을 수 없는 청나라, 더군다나 믿을 수 없는 서태후, 이런 걸 보면서 다른 대타를 찾아야 되겠는데 영국이 어떨까를 검토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국이 일본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싶은데 전형적인 그 영국의 외교 정책은 고립주의였거든요. 그 어느 나라하고도 동맹 맺지 않는다. 왜? 내가 세계 제일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거기 이 어린애 같은 일본 있잖아요. 하고 동맹을 맺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서 1902년에 결국 드디어 영일동맹이 체결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사파거든요. 얼마나 이게 여자아이와 그 신사 있잖아요. 영국 신사 이런 것처럼. 그리고 베이징에 모였는데 여기서 일본 깃발이 되게 화려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이제 청나라 대신에 일본하고 손잡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미국도 미국의 원래 꿈이 만주 진출이잖아요. 만주 진출이니까 이렇게 그때부터 미국은 어떤 구상을 하냐면 조선은 일본에 넘겨주고 만주는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영국 동맹이 맺어지는 미영일 연합전선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초전의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무렵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는 남쪽에서는 뭐 고종이 아간파천을 가서 돌아오느니 많이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조선에 관한 러일의 협상이 3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한 번은 베베르 고무라 각서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간파천 직후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애걸복걸을 하는 거야, 러시아한테. 고종 좀 돌아오게 충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그거 뭐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겨우 이제 일본 헌병 200명을 배치한다는 것을 러시아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상황. 러시아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지만 이거부터 이제 결국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열등하게 맺은 것 같긴 하지만 러시아한테 인정을 받고 조선에 대해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베르 고무라 각서고, 로바토프 야마가타 의정서, 저게 이제 우리가 그때 나왔던 민영환이 대관식에 갔을 때,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가서 우리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동안 러시아는 이걸 의정서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38도인지 39도인지 여기를 계기로 나누자 서로. 근데 그 당시에 39도를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38도, 39도 합의가 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완충지대를 설정한다라는 정도가 합의가 됐는데, 이제 98년을 가면 이제 로센 니시 협정, 여기서 이제 일본이 훨씬 강해져요. 그때보다. 이제 고종이 황궁한 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러시아는 조선에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밀려오게, 이게 러시아가 힘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때까지 러시아의 관심은 어디예요? 만주예요. 조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만주만 확보할 수 있으면 러시아는 일본한테 줘도 된다는 생각이 암암리에 있는 거예요. 조선을 다 주는 거는 일본한테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의 1차적 관심은 그런 거였고, 이게 세상에서 안 알려진 얘기인데 만한교환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영일동맹을 맺을 때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 견주고 있었다고. 이 거지 같은 일본 이 애새끼들하고 조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쪽팔리게 막 이러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일본이 답을 안 하니까 일본은 초조한 거야. 초조한데 이토 히로부미가 모스크바로 가요. 그래서 계속 모스크바께 은퇴하고 자기는 뭐 세계 유람이나 즐긴다, 뭐 유학 간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협상을 어떤 협상을 하냐면, 만주는 러시아가 갖고 조선은 일본이 갖는 것을 사실상 내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 너무나 쾌재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본국에 이대로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룬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전쟁 없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선을 먹을 수 있는 걸 러시아가 보장해 주겠단다라고 이제 합의를 다 됐어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 훈령이 와요. 그거 깨라고. 안 된다고. 그럼 왜냐면 일본이 답을 했기 때문이거든. 무슨 답? 영일동맹을 맺겠다는 답. 영일동맹을 맺겠다는 답을 한 거지. 여기에
제가 이제 생략을 나중에 또 나오지만 생략을 한 거는 미국이 급했던 거예요. 미국은 만주를 먹어야 되니까 러시아를 약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 안 되잖아. 일본하고 사이에. 그러니까 영일동맹을 빨리 하라고 미국이 부추기고 일본한테는 있잖아요. 그 합의하면 안 된다고 부추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 이토 히로부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영일동맹으로 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전쟁을 하겠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1900년대 초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조선을 사이에 놓고 러시아랑 일본이랑 이제 난리를 치고 싸우는 있잖아요. 협상 맺으면서 그런 걸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한반도 내에서는 아간파천 전후에 갖고 각종 이권이 전부 다 일본이나 미국한테로 다 넘어가죠. 운상금강을 뺏긴 것도 이때인 거고, 미국의 목적은 돈이잖아요. 조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는 경의철도 부설관 이런 것들을 지네들이 이윤 빼먹다가 이제 운상금강 다 팔아먹어요. 나중에 일본한테. 다 팔아먹고 일본은 정치적인 열심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사들이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만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그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대한제국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대한제국 가면요. 지금은 전시를 어떻게 하나 몰라. 굉장하게 해놨어요. 조선 최초의 제국, 대한제국. 제국이라는 건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황제의 나라가 드디어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전시를 전자로 있잖아요. 영상으로. 모든 세계 신하들이 다 이제 러시아, 고종한테 와서 아련을 하고 고종이 막 하고 있는 그런 게 영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거 뭐죠? 뭐지? 황구단. 하늘의 개설을 드릴 수 있는 건 한자밖에 없거든요. 황구단도 되게 멋있게 만들고 대한제국 만들면서 제가 이 그림을 왜 그려냈냐면 이거 영조의 영상입니다. 화상. 우리는 영조가 훨씬 더 위대한 왕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힘이 있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빨간색과 금색이 차이가 있는 거죠. 고종은 이 금색을 드디어 입을 수 있게 된 거야. 황제니까. 근데 이제 그 대한제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본신참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데 구본을 강화하되 그 보안수단으로 새로운 서구의 사상과 근대화를 추진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구본이 뭐냐? 유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교 통치국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종이 사실상 황제가 없으면 조선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짐있고 국가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게 이제 구본신참. 그러니까 유교로 돌아가되 형태적으로만 근대화를 추진하는. 근대화랑 봉건왕조는 사실은 병행할 수가 없죠. 그거 설명을 더 드릴게요. 왜 설명할 수가 없냐면 사람들이 대한제국이 전제군주제로 돌아갔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어차피 왕이 있는데. 그런데 조선시대 때요, 의정부, 우리는 언관들이 되게 힘이 셌던 걸로 유명하잖아요. 왕이 무슨 말만 하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왕이 하자 그러면 꼼짝 못해요. 여론은 많이 듣는 척은 했지만 의정부는 저건 전부 자문기관에 불과해요. 영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왕이 시키는 거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지 의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전제군주제라는 것은 왕이 지 맘대로 하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가보기역 때 배웠지만 궁극기무처 의회로서의 전망을 갖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점차 우리나라는 의회제도를 도입하면서 군주가 있지만 이렇게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입헌군주제라는 것은 근대적인 개념인 거죠. 아직 왕이라는 것까지 구정하지는 못하지만 왕이 지멋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 전제군주제는 그래서 왕권이 법보다 위에 있다면 입헌군주제는 헌법이 왕보다 이렇게 앞에 있는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이제 근대 국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가보개혁이 그 뭐 갑신정변부터 해왔던 모든 근대 움직임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러면 이 문제인데요. 국내부가 여기 있어요. 국내부는 뭐냐면 그 궁전의 사무를 보는 왕의 모든 재정 업무를 보는 왕실의 업무를 보는 이게 국내부예요. 이 국내부가 가보개혁 때 탁지부 산하 독자적으로 있지만 모든 예산을 탁지부에 타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탁지부에서 예산 줄여라 그러면 이제 해치도 못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보개혁 때 통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고종 때 와서 어떻게 바꾸냐면은 모든 재산을 다 국내부로 몰아요. 그리고 의정부를 완전히 물로 만들어요. 의정부 이렇게 신하들은 월급을 주지도 못했대요.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몰았느냐? 그럼 홍삼, 토지, 광산, 잡세 이런 돈 되는 거를 다 국내부로 재원을 집중하는 거예요. 황권을 강화하는 위명하에. 그래서 그걸로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게 고종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근대화가 되려면 돈이 중요하지.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광무개혁이라는 것이 그걸 보시면 알아요. 고종이 민비가 명성황후라는 거는 다 알아도 고종이 광무제였다는 거는 많이 몰라. 광무개혁이라는 건 고종의 희호를 딴 거거든요. 근데 모든 전국의 43개의 군의 광산을 국내부로 이송시켜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유명하게 다 팔아먹어. 외국에게. 헐값에 팔아넘겨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비리가 엄청나게 싹트겠죠. 김홍육 독차 미술 사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김홍육이 혼자 죽으려니까 억울했던 거지. 같이 해먹고 왜 나만 죽으래? 이제 꼬리 자르기인 거죠. 그런 게 예를 들어 그 광무개혁 때 그 왕을 모시던 측근 신하들은 의정부는 다 바지저고리가 돼 있고 중인들이었어요 주로. 통역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을 믿고 왕의 이제 신위대가 돼갖고 한 자리 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의선, 경원선 이런 것도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은 결국은 다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짓다 말고 다 미국하고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죠. 이게 석조전이잖아요. 석조전이 왜 이름이 석조전인 줄 아세요? 덕수궁에 정전이 2개밖에 없어요. 중화전하고 석조전. 중화전은 우리나라의 봉건적인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전. 그러니까 광화문에 무슨 전 근정전 뭐 이런 것처럼 가장 중심적인 메인 궁궐이잖아요. 그거를 석조전으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파격적으로 나무가 우리는 다 목조 건물이잖아요. 돌로 짓고 그래가지고 세계에 엄청나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최초의 근대 건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 정전을 짓겠다는 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완성된 게 1909년. 여기 10년. 그때 이제 왕권이 나라를 뺏기고 나서 이걸 만드는 거야. 지어진 거야. 원래는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 상징이었던 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광무개혁 때 한 거 2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석조전 지은 거, 또 하나는 이 서울 수도를 방사선 도로로 만들었대요.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광산 넘어가고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 이제 드디어 이제 원수부를 창설했다 그러면 군대를 강화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대원수로 취임을 해요. 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육군증설하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그러니까 정식 자주국방을 하는 우리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친위대, 근위대, 시위대를 만드는 거예요. 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군을 근대화하겠다고 양모를 수입하는데 이게 얼마나 쓰레기 배였는지 쓸 수가 없어서 폐기 처분될 정도로 이제 일본에 사들였는데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갑신정변 때부터 근대화를 하려면 근대 인물들을 양성하는 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대화를 하려면 근대화를 추진할 만한 믿음직한 신하들이 있어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없죠. 그리고 왕이 이제 예를 들어 자기가 곧 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진하는 모든 개혁은 나라를 위한 실질적인 개혁, 민중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왕으로서의 체면이잖아요.
이거를 지키는 것으로 갔던 것이 광무개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지만 원래 그 봉건제부터 중세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공화제가 아닌 나라에서 그 나라의 대장 왕들은 군대를 안 믿어요. 왜?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 여기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을미사변부터 나타났던 대한제국 군인 해산하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많이 의병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의병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도 왕은 그걸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해외가 믿을 수 있어. 외국 군사들이. 그래서 의병들한테 계속 선유사를 내려보내죠. 무기 접고 들어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나서 계속 외국으로 도와달라고 러시아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있잖아요. 군대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 고종의 광무개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덕수궁 해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대한제국이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두근두근해해요. 근데 그 참담함 사실은 그 말할 수 없는 있잖아요. 분노.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질 않아. 그리고 고종 욕하는 것도 싫어해. 하여튼 그런 어떤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생각해 볼 바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이게 고종이 아직 아간파트를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독립 정신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의 소녀상 건립운동이랑 비슷하게 독립문을 지으면서 독립 정신을 고취해 보자. 그래서 모금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회원수가 전국적으로 4,000명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국 모든 40개의 지부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초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독립문을 단순히 돈을 달라고 그냥 할 수는 없잖아.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립신문도 만들고 왜 독립 정신이 중요한가. 그러면서 교육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다 만들어지면서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이다. 인민이라는 말 지금 쓰면 다 공산당 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원래 인민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말이었어요. 북에서 뭔 말만 쓰면 그 말은 반공적인 말, 목적용어가 돼갖고 우리가 좋은 말을 못 쓰는 게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근대를 위해서는 인민을 교육해야 된다. 그다음에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도로가 있어야 널고야 운송이 잘 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상무, 이게 군인이 있잖아요.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토론을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나기 시작해서 1만 명이 참가를 하죠. 그게 많이 모았을 때는 거의 2만 명까지 모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한양 인구가 얼마였다 그랬죠? 2만? 20만.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그러니까 거의 20분의 1 가가호 다, 그러니까 5인 가족이 한 사람이라고 치면 집집마다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촛불의 정신은 그냥 끈질기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고, 그때도 솥단지 걸고 했대요. 그때부터 솥단지 걸고 막 철야하고 난리를 치면서. 근데 이때가요,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수준이 요구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절대 미군 얘기 안 하잖아. 아무도. 미군이 아무리 속으로 다 싫어하잖아. 다 싫어해도 겉으로 절대로 얘기 안 하는데, 이때는 이게 자주권에 대해서 억수로 열심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령도에 석탄 창고를 만들려고 하자. 석탄 창고는 그냥 창고가 아니라 군사 기지거든요. 그 당시 비행기가 없을 때니까. 군사 기지를 만들려고 하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하고, 은행을 설치하는 승인을 해주니까 이거 갖고도 데모를 하고 다 폐쇄시켜요. 고종이 다 폐쇄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군사 재정금은 추방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독일 영사 외부 대신이 금강채굴권 빨리 허가 안 해준다고 유기환이라는 사람은 폭행을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독일 영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것처럼 자주적인 의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우리 시민운동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은 훨씬 더 있잖아요. 이렇게 뛰어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관찰을, 저는 이제 아까 김홍육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이렇게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김홍육을 또 그렇다고 그 연좌제 노륙법을 적용해서 완전히 이렇게 개판 없이 그냥 사용하는 거,
이제 그거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식이 되게 높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 김홍육은. 근데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연좌제하고 노륙법이, 연좌제가 이제 갑오개혁 때 폐지가 됐거든요. 이걸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이렇게 되돌리자 이런 논의가 일어나는데,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좌제 반대, 공정한 재판. 근데 물론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재판이요, 김홍익이 이렇게 오히려 고종이 꼬리 자르기를 한 거 아니냐부터 생각해서 그런 게 이렇게 소문이 많이 돌기 때문에 조속한 재판을 좀 지켜보자 이런 여론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 그 정도로 시민사회 의식이, 민주주의 의식이 이제 성숙한, 이렇게 감동적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처음 근대의 움직임이 시작한 것이 1884년에 갑신정변 때부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일반적인 시민의식이 이만큼이나 높아져 왔던 거죠. 그 갑신정변과 갑오개혁과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때 시민들의 요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고종이 이렇게 탄압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걸 탄압하라고 외세의 압력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저것은 결국은 민주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로 시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반영된 민주주의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 외세의 침략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뜯어먹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반대했다고 하고, 그거는 과정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부상 동원에 의해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폭력 시위로 몰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철거하고, 몇 번이나 그래서 고종이랑 해산을 했다가 그걸 철회했다가 결국은 해산되어 버리고 마는,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이런 이제 허위 날조, 박정희이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는 허위 조작 사건을 일으켜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러일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전쟁 그러면 싸운다, 이긴다밖에 몰라요. 근데 러일 전쟁은 처음부터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먹으려고 만든 전쟁이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일본은 그때 영국 자금, 미국 자금 들여갖고 전쟁을 만들었는데 오래 못 버텨요. 속전속결로 끝내야 돼요. 뭐 갖고 끝낼 수 있냐? 자기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주 지역 여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순왕 침략부터 러일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를 빨리 먹고 버티면 아직 그 러시아군이 일로 오려면 아직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미국하고 영국이 협상을 중재해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협상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 이게 일본의 개전 목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러시아를 이길 생각은 없었어요. 이게 러일 전쟁의 사진인데 얼마나 웃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순왕에서의 전투가 되게 유명하고, 올여름 우리 여기 또 갔다 왔는데, 또 하나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요, 발트 함대 항로인데 러시아의 본 함대는 여순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발트 함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발트 함대가 오려면 이렇게 오면 되죠. 이게 돌아서 오는데 여기 이렇게 올 필요가 없어요.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오면 돼요. 그럼 되게 빨리 올 수 있어요. 수에즈 운하 영국이 가로막았어요. 못 가게. 가로막으니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여기서 이제 석탄 도중에 이제 보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갖은 핑계로 석탄을 보급을 안 해서 거기 묶어놔요. 묶어놔서 결국은 여기에 220일 동안에 29,000km를 들어오고, 그것도 엄청나게 느리게 들어오게 해서 결국은 대마도 여기 쓰시마 해협에서 일본이 지키고 있다가 박살을 내면서 이렇게 러일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겼지만 계속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요것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서 합상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일본이 말하는 바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이렇게 이런 걸 보면 그것이 단순히, 그러니까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왜 세계대전인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은 한일의정서를 공수동맹이라고만 알고 있어요. 공수동맹이 뭔지 아시죠? 러시아군을 치는데 조선의 군사와 조선의 식량, 노동력이 동원되는 게 공수동맹이에요. 그런 조약이. 그거는 많이들 아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본군, 한반도의 일본군 주둔을 완전히 합법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러시아를 치는데 한반도를 거쳐가도록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일본의 군사기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한일 협약이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인 건데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말한 제가 그 나쁜 놈 스티븐슨이 그 있잖아요. 외교 고문으로 오고 그 또 한 사람이 이제 그 화폐 정리 사업 접수를 실질적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접수를 시작하는 거고 이 사람은 뭐를 하는 거냐면은 그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서양 열강이 이권들을 막 뺏기게 될 거 아니야. 그동안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미국이 조종을 시켜주는 거예요. 조종을 시키는지 협박을 하든지 미국의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있잖아요. 고문들을 받아들이도록 협정을 맺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외교권 박탈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나라일 수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가스라테프트 밀약.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조선은 일본이 먹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뭐 때문에 그걸 일본한테 양해를 받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조선을 일본이 먹는 거래 합의를 해주고 그 당시에 미국 내에 일본이 너무 커지면 필리핀도 먹을 수 있다더라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잠재우는 것. 그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조선을 먹으라고 인정해 주는 것. 여기만 먹고 떨어져 이거였던 거예요. 밀약을 맺은 이유도 이때만 해도 미국이 원로주의, 고립주의 외교 노선, 동맹 같은 거는 안 맺는 것. 그러다니까 이게 밀약으로 처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영일 동맹. 그리고 일본이 조선 지배를 승인하는 게 2차 영일 동맹인 거죠. 그리고 포스머스 강화 조약을 미국의 힘으로 하는데 러시아는 불만이 많았어요. 러시아는 되게 힘이 컸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전투에 졌다고 해서 이렇게 지는 나라가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한편 러시아 내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속 시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주고 이제 이렇게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처음 얘기를 할 때 일본의 조선 침략은 미일 침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러일 전쟁 조선을 끝까지 조선 독점을 지원한 미국. 그러니까 러일 협상이 질질 끓는 사이 계속 전쟁을 부추긴 것도 미국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은 만주와 러시아 영내 일본인들은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요. 인도주의라고. 근데 두 척의 러시아 군함이 바다에 죽도록 내버려둬요. 숙문 구출은 거절해요. 뭐 이런 걸 또 포함해서 각종 이제 그 의정서를 체결하는 거 다 미국인들이 한 거. 알렌, 스티븐슨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알렌이 뭐 좋은 의사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쭉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운산 금강 있잖아요. 그거 체 갖고 간 사람이 바로 알렌 아시죠? 최초의 외과 의사. 그런 사람들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 원조가 차관 명목으로 모두 4차례가 1억 5천만 달러를 줍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무기 있잖아요.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다 팔아먹은 거예요. 차관으로 준 거예요. 미국은 항상 전쟁으로 무기도 팔아먹고 이렇게 돈도 벌고 그게 꼭 먹고 알 먹고 미국의 유명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일본 전쟁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다. 애시당초. 미국 러일 전쟁 자금을 벌려고 일본에 누가 관리 하나가 영국으로 가요. 채권을 팔려고, 국채를 팔려고. 근데 나갈 리가 있냐? 왜? 러시아한테 일본이 이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 근데 그걸 미국이 먼저 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산다? 이거는 일본이 승산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서 로스차일드 자금이니 뭐니 뭐 얘기를 하는데 막 자금들이 막 이제 채권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돈을 다 이제 있잖아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그 미영의 합작품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국고가
아무리 그래도 이 섬나라 하나하고 러시아라는 방대한 나라, 이 게임이 오래 끌면 끌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기축해서 빨리 협상으로 맺어준 것, 이런 것이 이제 그 미국의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문제는 이걸 통해서 영국의 패권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조선을 갖고 만주를 핸들링하고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영국 최고의 주자는 영국이 아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세계 제국주의의 강자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러일 전쟁이라서 단순히 일본이 러시아랑 싸워서 조선을 먹었다가 아니라 세계의 판도를 바꾼 것, 세계의 판도를 바꾼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조선은 거기서 굉장히 비참한 쪼커노릇, 계속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계속 고종은 어떤 균세 외교, 자강적 제일주의를 찾지 못하고 그 외교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비참한, 공모가 죽었는데, 자기 마이프가 죽었는데 왕이 도망을 간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사람들이 막 고종의 길이라고 덕수궁에서 그 아간바천으로 도망가는 고종을 나라를 생각하는 눈물의 길이래. 와이프 죽은 원수들을 그렇게 도망가는 길을 고종의 길이라고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에 막 써 있어요. 고종의 신정을 생각해보자. 이게 막 써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이 근대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설 사업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런 근대사가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는 저번에 여기서 주되게 다른 게 동학, 그다음에 이모군란, 그다음에 이제 갑신정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사람들은 격렬하게 싸웠는가를 알고 있지만, 정권이 있잖아요. 고종의 잘못된 사대주의와 어떤 패배주의, 민중의 민중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라를 이 꼴로 몰고 갔다는 거. 이게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근대사를 하면서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될 것인가,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